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간 공무원 연금 후속 협상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50%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협상했습니다. 대충 협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만 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만든 연금 합의안 자체가 오늘 처리될지 못할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장제원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죠. 오늘 여야가 이 본회의에 올릴 때 50이라는 숫자를 넣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50이라는 그 단어는 어떻게 상징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2+2 지난주에 당대표, 원내대표 합의에 그 우리가 공무원연금을 조정을 하는데 합의를 하고 대신 국민연금이라는 부분을 소득 대체율을 좀 높이자는 부분에 대해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50%라는 얘기는 그 전문가들도 입장이 다 나뉘어지더라고요. 중앙대 교수님은 또 1.01%만 올려도 충분히 50% 올릴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9%에서 18% 배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인데 결국은 2060년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느냐, 2100년도에 고갈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2100년, 2060년 문제인데 당장 이게 급한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대체율을 이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국민들 그 국민 보험 어떤 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데 어느 정도고 나머지 어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50%라는 단어를 딱 못 박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50이라는 단어를 꼭 명문화시킬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장 의원님 말씀에 일정한 일리가 있어요. 그 어떤 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것을 그래서 여야 간 최종 합의문에서는 수치는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기구에서는 그 수치를 분명히 넣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뭐 재정 보전분 남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합의도 20%라고 딱 써서 넣었죠. 수치는. 그러니까 그것을 바탕으로는 합의문이니까 수치는 빠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 여당의 태도예요. 대통령이 어제 바로 여야가 그 협상단뿐만 아니라 원내대표, 당대표가 다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박수치고 악수한 다음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미간 한번 짝짓 뿌리고 이러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이거 안 좋은 일을 우리가 합의했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야기한 거는 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아니라 여야 간의 신뢰율 50%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잘하셔야 돼요.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엊그저께 합의해놓고 지금 오늘 저렇게 완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앞으로 그러면 이번 일은 김무성 대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당의 어떤 국회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해 그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엊그저께 합의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 50%가 단순한 국민연금의 50% 수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50%라는 말을 안 집어넣으면 결국 협상 과정에서는 이건 완전히 위야무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는 정황이 흐르고 있다. 야당은 지금 두 가지 기조가 다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저께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밝혔죠. 야당 안에서도 주판을 튀겨보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이걸 꼭 50% 넣어야 되나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안규백 이제 하루 남았죠.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가 그동안 협상을 다 주도했는데 그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걸 꼭 해야만 한다라고 할 게 아니라 50%는 수치는 넣되 거기에 대한 문구는 뭐 그렇게 지향한다. 그런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해도 좋다고 하는 그래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해석으로 이렇게 넓게 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원내수석 부대표 간에 일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내부적으로 볼 때 아니 당대표가 청와대에서 사인 한 번 오니까 저렇게 바뀌면 우리가 뭘 믿고 하냐. 이거 다 무효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도 있는 건 분명하죠. 이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단은 당초에 50%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가는 쪽 아니면 뭐 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50%를 왜 넣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한 발 빼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오늘 원내수석 안규백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는 빼는 쪽으로 갔는데
특위에서 이제 반발을 강하게 하니까 또 이도저도 못하는. 근데 이거 같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박용진 대변인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그 국민연금 고리로 공무원 연금 조정안을 합의를 했는데 이 돌출 변수가 뭐냐면 대통령께서 아주 극렬하게 이걸 반대를 하셨거든요. 공무원 연금 부분은 그래도 아쉽지만 인정을 했지만 국민연금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돌발 변수가 생기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논의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만들어서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서 담보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50%라는 게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 50% 정도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치열하게 어떤 논의를 하는 테이블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담보를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그죠? 담보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당이 지금까지 그 선진화법 이후에 야당과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당도 청와대를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공무원 연금 부분하고 국민연금 부분은 다른 테이블에서, 다른 룸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나 여당 의원들도 정부나 청와대나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이 또 9월 달까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서로가 어떤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만약에 오늘 이 부분을 통과를 못 시킬 경우에 여야 공이 공무원 연금 이 합의안마저도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정치권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뢰에 어떤 적정한 어떤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서로 상당한 존중을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적절한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타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50%가 됐든 몇 퍼센트가 됐건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오늘 통과 본회의 안 되면 이거는 뭐 여야 둘 다 문제 맞는 거는 물론입니다. 예. 예, 물론이고요. 왜 시한을 지키자고 그랬겠느냐 하면 공무원연금 문제가 하루하루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자고 그랬고 시한 정해놓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안 그랬으면 뭐 연말에 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느긋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한을 잡고 했고 여기까지 합의해서 왔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어쨌든 협의를 하고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의견을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내셔야 되느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2시 본회의 해야 되죠.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갑니다. 원내대표 협상 결렬됐어요. 수석 부대표 협상이.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두 분 다 국회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이쯤 되면 여야 대표급이라도 좀 만나거나 아니면 뭐 우윤근 원내대표가 좀 어렵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서 원내대표가 뭐 점심시간 약속 다 깨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수석 대표께서 어느 정도 접근이 됐는데 양 당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양 대표님은 조금 더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눈이 봤을 때 원내대표 단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조율된 상태에서 양당 대표께서 그래도 지금 양당 대표 외에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만남을 통해서 오늘 통과를 해야 하고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침에 두 분 다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말뚝을 하나씩 박아놓으셨던데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뒤에는 낭떠러지고 둘은 지금 한 몸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라도 삐끗하면 같이 떨어지는 상황인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뭐 당대표들이 나서기 전에 일정한 서로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봐요. 아마 원내대표들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은 예. 아니 왜 막판까지 나한테 이러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우윤근 대표가 어쨌든 여당 쪽에서도 상당한 신뢰와 이런 게 있으니까 마지막 일을 좀 마무리를 지어놓고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50%라는 수치에 자꾸 야당 쪽에서도 50%라고 수치에 자꾸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그걸 넣느냐 못 넣느냐로만 가지 말고 어쨌든 여당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야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새정치연합과 지금 딱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못 주는 거고,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다양한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연금을 소득 대체율을 50% 인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어떤 그 데이터라 그럽니까? 확실한 어떤 그 계산법,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새정치연합에서도 좀 이게 국민 설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만 언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는, 노후보장 역할을 전혀 못하는, 그렇죠. 뭐 말이 40%가 아니라 네. 21%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용돈연금으로 그냥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사회 복지처럼 저부담 저복지로 갈 거냐 아니면 중부담 중복지로 갈 거냐.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는 거였기 때문에 야당이 박수쳤던 거거든요. 연금 문제도 그럼 역시 어쨌든 국민들의 합의를 전제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국민들도 더 내고요. 예. 그다음에 더 받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는 시간은 9월까지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는 50%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 늦냐 마냐의 문제로 엉켜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욕심이 뭐냐면 야당에서 50%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50%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해달라는 얘기죠. 물론이죠. 근데 지금 2시가 보내는데 그 사이 세미나 열 수도 없고 그렇죠. 그게 답답한 예.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2시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약속은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사면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정부가 사면제도 개선에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먼저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공감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따져보고 싶을 거고,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거를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권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성완종 이번에 조금 특이한 두 번에 걸친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이 돼 있고, 뭔가 국민들은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정치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한을 좀 내려놓겠다는 입장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어떤 그 수사의 방향을 그 특별 사면적으로 트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의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대통령의 기득권 내려놓기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2010년도에 서청원 의원이 이제 비리 문제로 되어 있을 때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데 이제 뭐 서명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랬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굳이 야당을 겨냥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면전에 서 있는 야당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이 필요하면 수사해라. 수사할 게 수사하라는 게 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라는 거고요. 사면제도 손보라는 얘기는 야당에서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마지막에 천신일 씨하고 이상득 전 의원을 이렇게 사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득 부회장 사면 안 됐습니다. 이상득 부회장이나 천신일 씨 사면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최시중 씨였군요. 최시중 씨 사면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들끓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대단히 이슈가 돼서 문재인 당시 후보도 박근혜 당시 후보도 사면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최소화한다. 그리고 상당히 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도화하겠다고 한다면 대통령 당시의 양측의 공약이 제도화되는 거다라고 받아들인 것이 맞겠고요. 논란이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성완종 씨의 두 번의 사면, 이거는 통치행위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수사단초가 마련되면 그건 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사면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업인들, 특히 모 재벌 그룹 총수들,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뉴스 들으면서 아이고 당분간은 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 가질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자체도 지금 사면권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는데 올해 안에 기업인들 사면 있겠어요?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이를테면 기업인들이라 그래서 형기를 3분의 2도 안 채우고 사면 복권되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 국민이 볼 때 얼마나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것이 특별 사면 부분에 대한 개혁이죠. 예. 이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거니까 좀 계시는 분들 너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재벌이나 힘 있는 분들은 수감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입원 생활을 주로 하시다가 사면받아서 나오시는 경우 국민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동의를 할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사면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위한 사면. 이 방향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5분 동안은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원래 당초 오늘 미리 말씀드린 토론안에는 없었습니다만 10시에, 모레 10시에 아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또 이런저런 사정에서 그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일정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을 때 홍준표 지사의 소환, 수사가 어느 시점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수사 쪽의 내용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저도 정치를 해봤고 국회의원회관에 있어봤는데 정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요? 국회 어떤 주차장에서 주차장. 윤승모 씨가 와서 봉투에서 차에서 에코스에 전달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따지면 2011년이면 홍준표 지사가 당대표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국회의원들 수행비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차장에 봉투를 들고 와서 돈을 주고 또 보장을 시켜서 내보내고 자 그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이게 좀 뭔가 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서 차에 있다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정황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갑자기 또 윤승모 씨 부인이 나타났어요. 그 부인이 국회의원회관까지 데리고 왔다. 그것이 이 돈을 전달하고 안 하고에 무슨 영향이 있는 건가? 아니 솔직히 부인이 국회를 들어와서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홍준표 대표에게 1억을 줬다는 증거가 됩니까? 그다음에 검찰이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을 흘려요. 이럴 때면은 차에서 받았다, 의원회관 707호에서 받았다, 이제는 의원회관 또 주차장에서 받았다. 이렇게 장소도 바뀌고, 시간도 이상하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자꾸만 검찰이, 이런 얘기들이, 윤승모 씨가 한 진술들이 좀 왜곡돼가지고 왜 자꾸 나올까?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하고 무슨 이 힘겨루, 좀 수사 가지고 핑퐁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로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경남지사 정도 되는 분을 여러 번 소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소환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문무일 어떤 수사팀이 그 정도까지 확실한 그러니까 현역 지사를 기소할 만큼 어떤 정황을 가졌는지 저는 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또 만약에 깨졌을 때 국민들이 어떤 저항 수사를 왜 이렇게 하냐 봐주기 아니냐 이런 저항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신중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우리 장 의원님께서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얘기하실 때 약간 웃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완전 드라마틱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의 자살 그리고 그 리스트의 공개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 과정 자체가 어느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홍 지사 스스로도 느끼는 것 같다. 팩감, 올무 이 두 개의 단어는 뭐냐면 내가 희생되나 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간에는 뭐냐면 8명이나 있고 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받았을 건데 이게 나만 혹시 희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느낌 요것을 살짝 깔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올무를 만들었으면 검찰로서는 문무일 특별팀으로서는 아주 단단한 올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7명 이완구 전 총리를 제외하고 6명 정도는 다른 정황 증거 자체도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 8명 중에 어쨌든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를 착수하고 이렇게 떠들썩했는데 누구 하나는 그게 팩감이 됐든 희생양이 됐든 올무에 걸린 뭐가 됐든 간에 검찰팀으로서 문무일팀으로서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성과를. 그러니까 단단히 맺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의원님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잊지 않고선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 똑같은 수사를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 그렇죠. 전 검사, 홍준표 지사. 모래시계 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본인이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라고 봐요. 검사 홍준표가 피의자 홍준표에게 물어요. 그러면 변호인 홍준표가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피는 이런 과정을 스스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고 이 검찰이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이 구성에서 상황에서 정황에서 구멍, 안 맞는 악의가 안 맞는 뭔가를 찾아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은 아주 단단히 준비할 올무를 만들었으면 단단히 만들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나만 희생양이 됐다라고 했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나만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중에 가장 본인이 강력하게 던질 수 있는 거는 총선 자금, 대선 자금을 또 본인이 언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갈까요? 아유,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잘 알지도 못하실 거고,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국민들이 여론 때문에 홍준표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좀 무리한 기소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평생을 참 정치인으로 살아온 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예. 여론뿐만 아니고 어쨌든 정확한 증거 없이는 이 수사는 수사팀이 손을 들고 특검에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남은 30초는 다음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제원 전 의원,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